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당 당원 여러분.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한민호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한 이 자유민주당 유튜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 14억 인구 중에 한 1억 명 가까이 되는데 중국 공산당 그 중에서도 태자당이라고 하는 이 세습 귀족들이 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아주 악랄한 체제죠. 이 태자당이 수십 년, 적어도 70년 이상에 걸쳐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려다 보니까 독재, 아주 가혹한 독재가 불가피하고 또 그에 따라서 부패도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패를 얘네들이 이 체제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말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자본주의를 하는데 마피아들이 태자당이 이 이름만 사회주의를 내걸고 자본주의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온갖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체제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조폭입니다. 조폭. 이건 뭐 제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얘들은 조폭이에요. 중국 공산당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당 국가 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에 당이 군림하는 그런 체제. 이건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름지기 공산주의 국가는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 국가를 지배하면서 이제 국가의 이 기본적인 권력기구, 예를 들면은 입법, 사법, 또 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당에서 이게 관리를 지휘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죠. 심지어 군마저도 인민해방군도 중국이라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얘들이 이제 사고방식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기관, 예를 들면 법원이랄지 검찰, 공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 직속의 정법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법원, 검찰, 공안을 다 관리를 하죠. 당 국가 체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 덩어리입니다. 이거는 뭐 이 공산당 간부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당 독재 체제의 필연적 결과죠. 필연적 결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당이 70년 이상 지배하는데 부패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공산당 말단부터 이 7명의 이 시진핑을 비롯한 그 7명의 이 상무위원들까지 전부 다 뇌물을 주고받고 해서 이게 한 계단 한 계단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 공산당 자체가 이 부패 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얘네들이 시진핑이 이제 부패 척결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권력 투쟁에 불과한 거죠. 권력 투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뭘까요?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이 일당 독재 체제를 영원 무궁토록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이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입니다. 내부적인 목표. 대외적인 목표는 세계 재패예요. 세계 재패. 황당하게 들리시죠? 에이 설마 말은 그렇게 걔들이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감히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을까? 실제로 아닙니다. 실제로 얘들은 세계 재패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얘들도 세계 재패를 해야지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공산주의라는 게 이 이념의 목표가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이 걔들 표현으로는 가장 성숙한 형태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공산주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목표 자체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와 부패로 점철된 사실은 이 인민들의 불만을 끌어올리는 불만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 세계를 향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또 교육이 이 홍콩을 통해서 이 들락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이 권력층의 온갖 재산이 이제 은닉돼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인데 인구가 한 800만 됩니다. 그 도시를 그냥 이 원래는 일국양제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1997년부터 5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짓밟고 홍콩을 그냥 복속을 시켜버렸잖아요. 중국 공산당 시스템 하에. 그거는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 자유민주 국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얘들은 위협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복속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뭐 2000년이 넘은 이 중화민족주의 이 사상이 얘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얘들이 이 정도로 이 소위 이제 국수주의 히로뽕의 약자인데. 히로뽕의 이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제 국수주의에 빠지는 거 국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이 이렇게 국뽕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 중국만이 그 금융 위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정부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세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쥐들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를 구했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얘들이. 그래 이때부터 얘들이 본격적으로 국뽕에 이제 빠지죠.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가능한 이유가 만약에 민주화를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그동안 떵떵거리고 살던 놈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이 얘들이 이제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 70년인데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만약에 민주화가 되면은 이 공산당 당원들은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이 보복을 당할 테고 공산당 자체가 해체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해체가 되겠죠. 지금 억지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특히 이제 티베트랄지 위구르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홍콩을 비롯해서 이제 이 중국 이 남동부에 잘 사는 지역이 뭐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그럴 테고 그래서 민주화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이 전쟁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저 유명한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패권국이 성장을 하면은 둘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런 통찰. 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이제 위협이 안 될 때는 중국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키워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물건을 값싸게 거기서 생산해서 이제 이 인플레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용도로 이제 중국을 이용을 해왔다가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 미국을 이제 제칠 온갖 국리를 하고 이제 뭐 간첩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미국과 이제 이 서구가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을 더 두고보다는 우리가 당한다라는 위기 의식을 몇 년 전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걸 표현한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죠. 지금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그 세계 전략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을 밟아서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목표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과 평화적 공존은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공산당을 무너뜨리려고 공작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산당 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북한이랑 뭐 이게 평화적 공존하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멍청이거나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멍청이거나 둘째는 간첩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멍청이가 돼서도 안 되고 간첩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렇게 이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그러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관은 초한전이라는 걸로 스스로 요약을 했습니다. 얘들이. 그 초한전은 뭐 이렇게 항우 유방이 싸웠던 초한전이 아니고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러니까 법과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자. 심지어는 마약도. 지금 이 미국의 펜타닐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마약이 이 연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마약을 퍼뜨리는 주범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초한전의 일환으로 마약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별짓을 다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윤리 도덕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전쟁을 하자라는 게 초한전의 개념인데 이거는 뭐 새로운 발상은 아니에요. 초한전이라는 책 자체는 1999년에 나왔는데 새로운 이 중국 공산당이 평소에 하던 짓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초한전이라는 단어로 정리한 게 이제 1999년이죠. 이 초한전 중에서도 그 중국 공산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이 통일전선 전술은 그 이 공산당이 그 특정한 시기에 뭐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 써먹는 전술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평소에 하는 짓이 동조 세력을 광범위하게 규합을 해서 주적을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나서 중국 공산당의 3대 법보, 이 보물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그 3대 법보가 이제 첫째는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 두 번째는 인민해방군,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전선 전술이다라고 꼽았을 정도로 중요한 얘들의 이제 무기죠.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통일전선 전술을 누가 이렇게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그 연합전선이에요. United Front, 연합전선.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 공산당은 어느 나라나 보면은 이제 세 개가 그 핵심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는 조직부, 두 번째가 이 선전선동부, 또 하나가 통일전선 공작부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라면 모름지기 평소에 하는 짓이 선전선동과 통일전선 공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직 구조 자체에서 보면은. 미국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2020년,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뉴스위크에 나온 기사인데, 이 시진핑이 그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 비밀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 장문의 기사를 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에포크 타임즈라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기사를 번역해서 냈어요. 그래서 그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 내지는 중국인이 관련된 모든 단체가 다 통일전선 공작 조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인 향후회, 무슨 원조센터, 뭐 중국 대만 평화 통일 추진 단체, 무슨 우호협회, 하여튼 중국인이 발을 걸치고 있는 단체는 다 이 통일전선 공작 기구예요. 중국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 편집증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집요합니다. 예.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이게 널브러져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랑 중국 공산당은 전혀 다른 이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운동의 대상인 공자학원도 대표적인 통일전선 공작 조직이죠. 중국 공산당의 자산을 보면은 우선 25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손자병법이 2500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2500년 동안에 있었던 온갖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 뭐 삼국지랄지 뭐 이런 걸로 대변되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지혜와 술수,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 150년 되는데 이걸 다 공부를 한 애들이고, 중국 공산당 100년,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년 동안에 있었던 온갖 그 이야기들, 이게 다 얘네들의 이제 지식이랄지 지혜, 술수로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구축이 돼 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당이 중국 공산당이 70년 동안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배 정당이 이게 우리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혜, 술수, 책략이 이렇게 쌓일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인구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무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구르 자치구를 보면은
1955년만 해도 이제 위구르족 그 자치구, 신장 자치구에 그 위구르인이 그 절대 다수였었고 한족은 얼마 안 살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구 분포를 보면 위구르족이랑 한족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신장은 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에요. 우선 이게 영토가 넓고, 그보다도 중요하게 이제 여기에 그 에너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이렇게 또는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그 가스랄지 석유 관이 여기를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석유 가스가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장에서 이 위구르족이 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이 독립운동이 다른 데로 다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신장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선택한 이 전략적 목표는 위구르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위구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한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이주시키고, 위구르족은 이제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가족을 해체시켜요. 이 위구르족 남자 여자가 붙어 있지 못하게, 그래 애를 못 낳게 하고, 또 남자들은 한 발 더 나와서 불임 수술시키고, 여자들은 낙태시키고, 또 이제 한족이랑 강제 결혼시키고, 뭐 다른 동네로 전부 다 흩어놓고. 그래서 위구르족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이슬람 성당 다 부시고 거기다 화장실 만들고, 뭐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그 술 담배 파는 가게 만들고 이따위 짓을 했어요. 티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도 이게 2014년도 통계 보면 티베트인이 많이 살고 90% 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게 거짓말 통계 같고, 사실은 지금 이제 티베트족이 한 뭐 700만 내지 800만 사는데, 그거랑 비슷한 숫자의 한족이 이게 티베트 자치구에다 들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티베트도 그 중국 애들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티베트를 뺏기면 이제 위구르도 같이 뺏기는 거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그 황하랄지, 양쯔강, 메콩강이 다 티베트에서 발원을 합니다. 물줄기가. 그래서 이 메콩강 상류, 티베트에 있는 그 메콩강 상류에다가 댐을 너무나 숱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메콩강 의 중하류 지역에 이게 물이 좀 다 말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메콩강 상류를 중국 애들이 전부 다 막아버렸다는 거. 어쨌든, 그 티베트가 이렇게 중요한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티베트라고 하는 티베트족의 존재를 없애려고, 여기서도 위구르족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듯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년에 이제 얘네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때 한 4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이 당시 인구가 뭐 540만 명이니까, 한 10분의 1가량, 10분의 1은 약간 안 되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가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죽어나갔고, 그리고 이제 불교 사원 전부 다 파괴해버렸죠. 관광 자원으로 쓸 거 몇 개 남겨놓고, 이 티베트 불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고, 그래서 티베트어도 없애버리고, 티베트 역사도 이제 없애버리는, 이게 고구려를 진해 역사다라고 우기는 게 이제 동북 공정인데, 여기서 이제 티베트도 중국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기는 작업이 이제 서남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이제 좀 더 가둬놓고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죠. 여자들 뭐 강제 낙태시키고 불임 수술시키고. 인구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인구를 활용해서 이제 홍콩을 접수를 했는데, 이 사진이 이제 2019년도에 홍콩 민주화 운동이 한참 벌어질 때 사진이에요. 이때 홍콩 인구가 뭐 한 800만이라고 치고, 800만인데 이 중에 200만 명이 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홍콩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잘하면 이제 중국 공산당을 이길 수 있겠다. 독립은 못할지라도 홍콩의 민주주의는 지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랬고, 이게 한때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게 11월 달을 끝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이 전부 다 진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진압 과정에서 1989년에 천안문 사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천안문 일대를 가득 채웠었는데, 그때 탱크를 밀고 들어갔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태 없이 이게 진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걸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뜨겁게 끌어올랐지만 진압이 됐구나라고 여기서 그치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나 뜨겁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교적 평화롭게 진압이 됐을까? 그 비밀은 인구에 있습니다. 인구. 1997년에 영국이 이 홍콩을 중국 공산당한테 반환을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매년 5만 명씩 이 중국 본토인들을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지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석구석, 그다음에 각계각층에 이 중국 본토 사람들 전부 다 박아 넣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조용히 진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만 매년 5만 명이 공식적으로만.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삼합회를 비롯해서 조폭들을 비밀리에 이 중국 공산당이 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들어온 애들 중에 이제 삼합회 조직원들이 이제 꽤 되는 거죠. 또 홍콩에 원래 있던 애들도 이제 공산당이 다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이 홍콩 민주화 운동 진화 과정에서 이제 삼합회 조폭들도 상당히 활약을 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년 5월 달에 호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이 보수당이 정권을 뺏기고 이제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보수당이랑 노동당이랑 사실은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중국계 호주인들이 이번에는 노동당을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보수당 이 직전에 보수당 정권이 중국 공산당이랑 상당히 대결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계 이 호주인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전부 다 노동당 쪽으로 이렇게 갈아탄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절대 다수가 아니고 일부 호주 같은 경우는 5%, 이게 얼마 안 되는 이 중국인들이 호주의 정국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이게 호주를 집권하느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중국인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중국인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중국 애들이 미국을 상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진칸롱이라고 하는 인민대학교 이제 교수인데, 중국의 국사라고 불리는 이게 중국 공산당의 이제 브레인이죠. 이 친구가 2016년도에 그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이 전략적 사고, 전략적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포크 타임즈에 찾아보면은 요 관련 기사가 자세히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각 4개씩의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진칸롱이 해요. 황당하죠. 미국이라고는 인구가 한 3억 3천 가량 되는데, 여기는 3억 1,200만. 예, 이렇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3억 1,200만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를 어떻게 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 애들이 합니다, 애들이. 인구는 이렇게 3억이 좀 넘고, 하원 의원 선거구가 435개인데, 선거구별로 인구가 75만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진칸롱이. 투표율은 그런데 한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매번 선거할 때 선거구별로 한 20만 명만 투표를 하고, 그리고 1등이랑 2등이랑 표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만 표 이하로. 그러니까 사실 선거를 하면은 어느 선진국이나 아까 말씀드린 호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표가 이렇게 이 박빙의 승부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칸롱이 중국 공산당이 책사가 한 말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수천 표 정도만 움직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이 미국 하원을 우리 전인대 제2 상임위원회로 만들자. 무서운 애들이죠. 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헛소리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얘들 말대로 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게 맨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인구 구성인데 백인들이 37%밖에 안 돼요. 백인들은 표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5대5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39%가 라틴족, 그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얘들은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너그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 표죠. 그 위에 15%가 아시아인데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중국 애들이 다수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의 아성이죠. 이 민주당의 아성이에요. 민주당 출신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주지사 등이 뽑힐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표는 그 중국인들이 그 인구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을 쭉 정리한 표인데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중국인들이 21.4%예요.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중국의 아성이죠. 해방구예요. 이거는 뭐 한민호 TV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는 중국 공산당의 아성이다, 해방구다라는 방송을 따로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세크라멘토, 샌디에고 이런 도시들이 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많이 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국가안전부,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이죠. 국정원에 캘리포니아 전담 부서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이 밑에 저 유명한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대학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이 지역에.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공작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 공작의 일환으로 이제 이 크리스틴 팡이라고 하는 그 여간첩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여기 대학에 이제 대학생으로 이 유학을 보내서 이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이제 그 시의원, 시장 이런 놈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침을 하면서 다 포섭을 해요. 특히 맨 왼쪽에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이게 크리스틴 팡이랑 같이 잔 남자들입니다.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그 더블린시의 당시 그 시의회 의원 에릭 스월웰이라는 친구인데 얘를 이제 중국 공산당이 키워가지고 결국 하원 의원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친중 이 의정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렇게 중국 애들이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게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를 활용해서 자기네에게 세력권으로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조선족이 8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중국인 20만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래. 귀화, 아예 국적을 바꾼 중국인들이 14만 5천 명이고, 이 선거권을 보유한 중국인이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면 이제 선거권을 줍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택도 없는, 중국에 10년, 20년 살아도 선거권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이 제도 없애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방선거 할 때마다 교육감 선거에도 중국 애들이 참여를 해요. 이게 한 10만 명 된다. 이게 이 숫자로 다 합해봤자 24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냐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 1등, 2등 차이가 2만 6천 표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 작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몇천 표, 몇만 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 중국인들한테 호소를 하고 돌아다녔죠. 여러분들 우리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이제 2월 26일 기사인데 그 중국인들이 대림동에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이 집회도 하고 캠페인도 했어요. 여기 이 행사를 주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우리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찍을 테니까 이거 선거 운동 할 테니까 좋은 정치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금년 6월 1일 이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동연이 중국인들 행사장에 가가지고, 여기 사진 보시면 가운데 이 김동연 씨 옆에 중국 공산당의 오성 홍기가 펄럭이고 있죠. 여기 가서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연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무려 몇 표 차이로 이겼냐면은 8,913표 차이로 이겼어요. 겨우 8,913표.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로 중국인들인데 얘들이 38,542명이에요. 만약에 이 표가 없었다면, 중국인들이 표가 없었다면은 승패가 바뀌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표 되지 않더라도 이 캐스팅 보트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이걸 중국인들이 각 나라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조선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는 작년 6월 달에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우리 국내 조선족들이 이렇게 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국인들, 특히 이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조선족 이 지도부는 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은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 만세. 중국은 우리의 조국이다. 연변 인민들은 모택동 주석을 노래하나 이렇게 잔치도 하고. 그리고 태극기는 조선족 마음카페에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중국인인데 왜 우리 애들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이게 태극기를 가르치냐. 그리고 이제 이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감을 가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몹쓸 짓 많이 했어요. 이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족들의 정서가 이렇다. 자기들은 중국인이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단체를 모아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꽤 됩니다. 이거는 2017년도 기사고, 이건 무려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다 뭐다? 통일전선 공작기구예요.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이렇게 이 조직화되어 있다, 중국인들이. 문제는 이 행사에서 우리 이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 계세요. 이때 이 자리에서 서경석 목사님이 이제는 중국 동포들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도 선거를 할 때도 중국 동포들한테 비례대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동포들이 자유왕래, 자유취업을 허용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서경석 목사님이 굉장히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런 취지,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국 공산당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도 해가지고 이제 서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한테 한 번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담은 이제 문건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 목사님이 중국 공산당한테 이용당하고 계시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지방선거 때는 안산에서 이 귀화한 중국인이 이제 안산시장으로 출마하기도 했죠. 지금 추세로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인데, 안산을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여기를 공략을 하면 중국인 출신의 한국인이 이 시장이 될 수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조선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김무성 씨는 2016년에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송영길 의원이 2017년에 아주 해괴망측한 주장을 해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건 정당법 개정안까지 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당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면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아까 선거권 가진 외국인이 지금 1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김무성 씨 등의 또 서경석 목사님 등의 주장이 반영이 돼서 만약에 이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금 10만 명이고 또 귀화 중국인이 14만 명인데 앞으로 25만 명이 늘어나서 50만 명의 그 중국인들이 이제 이 송영길 전 의원 주장에 따라서 정당에 가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5만 명씩 이렇게 국힘당, 민주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 사람 당원으로. 그럼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누가 결정하게 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게 돼요. 이런 주장을 송영길 씨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송영길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신문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2017년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에 그때 그 광화문광장을 촛불 그 폭도들이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 송영길 의원 등이 당시 의원이었죠. 중국으로 가서 이 중국 공산당이랑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거래 내용인즉슨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3불 1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고 한미일 동맹 안 하고 또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치한 사드 포대를 가동을 안 하겠다. 이게 1한이에요. 그냥 묶어놓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렇게 됐죠. 3불 1한을 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그 대신 그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뭘 얻었냐. 첫째는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7만 명 포함해서 중국인들을 반박정희 시위에 동원해 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리고 이 우마우당 3천만 명을 포함해서 댓글 부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쇼킹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아직 반박을 안 하고 있고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걸 깊숙하게 이 조사 내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벌한 주장이 외국인의 정당 가입 논입니다. 이거를 정당법 개정안을 송영길은 냈고 또 이 김경진 당시 의원은 국내에서 대학 졸업하면 국적을 쉽게 주자 이따위 주장을 했어요. 서경석 목사님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부모한테 취업 비자도 발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중국 공산당 스스로 의식을 하고 간첩질을 하는 놈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한테 도움이 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 둘 다 이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중국 공산당은 이 공작을 할 때 있잖아요. 적어도 한 30년은 내다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은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지금까지 70년을 그 일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게 얘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작을 할 때 길게 보고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를 보내는 것도 당장 뭐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고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림을 얘들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인들, 이 조선족의 영향력, 이 숫자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영원히 바뀝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서,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겨우 25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만약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 25만 표가 어떤 표냐면, 소위 자칭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리 그래도 내 양심상 이재명은 못 찍겠다 라고 해서 윤석열을 찍은 표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그 표가 이 윤석열한테 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이 후보였으면 이낙연이 그 후보였으면 이낙연이 대통령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그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쪽 진영의 이제 민주당 표는 어떤 표냐면은 저 호남표 다 저쪽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30대, 40대, 50대 자칭 진보.
이 진영이 똘똘 뭉쳐 있어요. 이제 민주당 표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 플러스 중국 본토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댓글 공작을 해주는 3천만 명의 우마우당. 자, 이런 그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국인들이 좀 더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하죠.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재창출 못합니다. 이 문제 이게 제대로 관리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이 유지부동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지금 반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중국인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이 지형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중국인 문제, 물론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그 이민청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국인 문제에 관해서 그 정말 심사숙고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국,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뭐 온갖 이 이슈들이 많은데, 이 북한의 이 김정은 세습 왕조, 그 뒤에도 중국 공산당이 있고, 아니, 북한이 그 핵무기 개발하고 이게 ICBM 같은 거 갖추는데 중국 공산당의 도움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작품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빨갱이들 배후에도 이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악마적인 집단과 싸우지만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제1의 주적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을 제1의 타겟으로 이 운동하는 시민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CCP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CCP 아웃은 그 매주 수요일 날 저 명동에 있는 그 중국 대사관 앞에 중앙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천멸중공 기자회견을 매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